여기 계신 우리 네 분의 패널께서는 부자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진짜 심플하게 드는 생각은 예. 건물주가 떠올랐어요. 건물주. 네, 건물주면 그럼 부자 아닐까라는 그냥. 최근에 든 생각은 뭐 저 대신 이제 막 돈이 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좀 부자가 아닌가. 경제 방송을 좀 보셨네요. 네, 크게 잃기 전에 많이 봤습니다.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좋은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 레스토랑에 가서 예. 메뉴판에 가격 안 보고 아무거나 시킬 수 있는 사람. 와우. 제가 공부하기 전에 이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그래요? 아주 저도 네, 소고기집 가가지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주세요. A 세트 하나 주세요. 네. 안심시키고. 처음에 그 정도면 이랬어요. 부자 아닐까요? 근데 부자는 좀 약간 너무 상대적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좋은 포인트. 계속 있고 계속 있어서 돈이 많다고 근데 어느 정도까지 책정을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요. 네. 사실 예전에는 집에 텔레비전만 있어도 네. 그죠? 동네에서 부자라는 얘기를 들었었던 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의 기준은 참 상대적이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적어도 경제적인 것 때문에 저와 저의 가족의 꿈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 네. 야, 너 그 과 가지 말고 취직 잘 되는 이거 어때? 아 맞아. 어머님들, 아버님들. 선택의 기준이 경제적인 상황이라면 되게 슬플 수 있잖아요. 슬프죠. 정말 어떤 경제적인 것 때문에 꿈을 훼손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 네, 그런 정도가 아마 경제적 자유 또 부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제가 20년 동안의 금융사 직원, 임원 그리고 금융계열사의 CEO 자리를 내려놓고 모 방송국의 경제 프로그램에 6분짜리 데일리 고정 출연자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방송 기자가 꿈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금융회사 임원 또 금융회사 계열사의 CEO를 하면 받게 되는 연봉도 굉장히 높지만 부가적으로 받는 가치도 굉장히 커요. 뭐가 있습니까? 일단 사무실을 주죠. 도와주는 스텝을 주죠. 차를 주죠. 또 차를 운전해 주시는 분을 주죠. 기사님까지. 헬스클럽을 주죠. 골프장을 주죠. 하물며 법카도 주잖아요. 부자. 그런데 제가 그때 선택했던 그 방송 일로 얻은 저의 수입은 하루에 8만 원. 일주일에 닷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20일이잖아요. 160만 원. 160만 원의 월급과 그걸 바꾼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선택을 네,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금융사 월급을 받아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또 저의 노후를 위해서 계속 뭘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한 달에 160만 원짜리 선택은 무모하고 또 가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선택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 결정의 기반은 경제적인 자유였다. 그리고 간절함과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그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해요. 간절함과 개방성.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룹의 공채에 합격을 해서 군대를 갔다가 복직을 하면 이제 S그룹의 공채 신입사원이 될 수 있는 딱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직을 할 무렵인데 내가 여기를 가면 내가 학창시절에 품었던 방송 기자의 꿈은 시도도 못 해보고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증권회사에 취직해 있는 과 동기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증권회사를 가. 증권회사를 가면 업무도 그렇게 헤비하지 않고 급여는 굉장히 많이 주는 데가 있다. 그때 신설 증권회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투자금융사에서 은행으로, 투자금융사에서 증권회사로 전환한 증권회사가 급여도 은행의 2배, 성그룹에 갔을 때보다도 거의 2배 이상 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증권회사가 뭐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단지
아, 낮에 살짝 일하고 급여도 많이 타서 부모님도 도와드리고 저녁에 독서실 가서 공부해서 아, K본부, M본부 가야지. 그 생각으로 딱 했는데 증권회사에 합격을 해서 배치를 이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행운이었죠. 채권부서에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선배들이 막 거래를 하는 거 보니까 뭐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채권은 거래 단위가 100억이거든요. 채권 한 개 샀어요, 두 개 샀어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그 한 개가 100억이라는 걸 알고 와, 그거 제 돈도 아닌데 제 돈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입사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방송 기자의 꿈은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이게 훨씬 재밌구만. 재미를 찾았네요. 그래서 증권회사 채권 부서에 비교적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직원이 됐어요. 근데 너무 갑갑한 거예요. 증권회사에 들어갔는데 예나 지금이나 증권회사 일반적인 트레이딩 부서는요, 해외에 나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왜 한국에만 이렇게 있어야 될까? 그래서 94년도라고 기억이 나는데요. 본사에 홍보실에 찾아간 거예요. 홍보실에 가면 사보를 만드는 팀이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에게 저 해외 좀 보내주세요. 당돌한 거죠. 그랬더니 내가 너를 왜 해외 보내지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해외 보내주시면요, 선배님이 만드시는 이 사보에 제 기획문을 연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 근데 한 2주쯤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정말 갈 거냐? 되는 건데. 두드리면 열리는 거. 와. 그래서 배낭을 메고 14박 15일 동안 유럽의 주요한 도시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됐고 또 약속한 대로 사보에 1년 동안 연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역시 나는 대단해. 당돌함의 이 승리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세계화라는 화두를 막 던집니다. 네. 그래서 각 그룹에서 그 대통령의 시책에 맞춰서 연수의 해외 여행을 전략적으로 막 보낼 그 시기였던 거예요. 제가 찾아갔을 때 홍보실에서는 이미 정부가 그런 시책이 있으니까 전문가인 여행사에 무슨 대리를 보내기로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다. 저는 몰랐죠. 근데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증권회사 계열사에 사원이 가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보 담당자가 부장에게 뭐라 그랬냐면, 부장님, 여행사 직원을 보내는 건 식상하죠. 증권회사에 이상한 애가 있는데요. 걔가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위에서 볼 때도 좀 신박한 기획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환경이 열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환경을 몰랐지만 시도했을 때 그 환경과 저의 시도가 다 교차하는 지점에서 기회가 생긴 거죠. 와, 진짜 대단하시다. 간절함이. 그러고 나서 제가 95년도에 결혼했거든요. 일산에서 제 결혼 생활을 했어요. 3,300만 원짜리 전세로 시작을 했는데 그 3,300만 원이라는 전세 보증금의 구성이 가관입니다. 2천만 원은 회사 대출, 1,000만 원은 은행 대출, 300만 원은 결혼식 부주. 제 돈은 하나도 없는.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남의 돈으로 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의 첫 직장이 은행의 2배, 일반 제조업체의 2배 반이었거든요. 지금 대기업 은행 가면 지금 신입사원 연봉이 한 4천? 그러면 그거 2배 반이면 1억이란 얘기잖아요. 네. 신입사원 때 억대 연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축도 많이 하고 엄청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왜요? 쓰기 바쁜 거죠. 네. 그리고 주식을 했는데 엉망으로 한 거죠. 네. 샀다 팔았다 단타를 치고, 그리고 증권회사에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소문들 뭐 정보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출 받아서. 대출. 네, 제가 92년도에 처음 들어갔더니 인사팀에서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했던 예금이 있어요. 재형저축이라고.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이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때 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15%. 15%. 연애.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대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낮아야죠. 대출 금리 얼마였겠어요? 18%. 18%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해요. 그러면 저는 18% 주식 수익률 나면 똔똔 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근데 이야 젊은 패기에 뭐 우린 할 수 있어. 옆에 사원하고 둘이 손잡고 가가지고 맛보증 쓰고 대출 받아서 실패하기 딱 좋은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고 대신 부채만 있어요. 어떡해. 지금 안 하면 진짜 저 종목은 이제 영원히 내 종목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 시작 안 하면 주식은 영원히 나하고 인연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2021년에 엄청 많이들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야 될 주식과 이 자산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데, 그죠? 그 하늘이 지금 몇 개가 더 생긴 거거든요. 예전에 저희 투자할 때는 한국 하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한국 주식만. 근데 미국 주식 있죠, 중국 주식 있죠, 뭐 그렇잖아요. 이 천체가 몇 개가 더 생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행운의 열차에 못 타는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질투감, 그런 거 조금 버리시거나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상념이 많으시면요 투자에 성공하기 힘드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투자에 성공한 경험, 뭐 실패한 경험 좀 들어볼까요? 저는 그 20살이 되자마자 그때가 2002년이었는데 예. 그때 학교 앞에 신용카드 그 체크카드를 처음으로 한참 그럴 때죠 그때. 네, 처음으로 만들러 갔는데 네. 창고에 계시는 분이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하면서 중국 펀드를 추천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매월 용돈에서 10만 원씩만 저축한다 생각하고 넣자 했는데 그게 2002년이었으니까 예. 그냥 10년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게 수익률이 70%가 났어요. 70%가 났어요. 왜냐면 그때 중국이 거의 이제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할 걸. 너무 아쉽다. 너무 그러더라고. 너무 푼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꼭 그래. 얇게 먹고 크게 잃고. 그리고 맞아. 돈 많이 벌었을 때는 크게 잃고. 그래. 아유 이게 2억이어야 되는데. 어머. 와 정확하다. 진짜 너무 간사해 사람이. 그리 씨 뭐 공감하시는 모양인데? 아 저요? 성공한 경험 예. 제가 하나가 있거든요. 예. 제가 그때 200%를 먹은 적이 있어요. 200%를 먹은 적이 있어요. 약 2달 만에. 2달 만에 200%면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심지어 조금 적은 돈도 아니고 좀 많이 들어갔었는데 종목 한 종목. 근데 한 종목. 네. 근데 200%때 딱 팔았거든요. 와우. 그리고 30%로 내려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어머.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매수는 기술인데 매도는 예술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딱 매도하자마자 와 이거 예술로 매도했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직업에 예술가라고 써요. 그래서 직업란에 난 예술가. 그렇죠 예술인 아티스트라고 예술인은. 그래서 제가 아티스트라고 쓰는데 진짜 아티스트네. 진짜 딱 그거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됐어요? 그 돈이 제가 잘 갖고 있죠 지금. 갖고 있어. 그러면 성공이네. 성공사례. 성공이야. 차 사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오 완전 성공이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왜 저 기업 불러주신 기업의 주식을 그날 사요. 네, 저랑 회의하거나 막 그래서 경영학자도 아니고 심리학자까지 불러서 강의 듣거나 세미나 하는 정도 되면은 이 기업은 안 망하겠지. 좋은 방법. 네. 그 두 번째 주식 사는 기준이 네. 어떤 분을 새로 만났는데 그분이 일을 열심히 하는 회사 주식.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자기 회사 좋아하고 네. 자기 일 열심히 하면 그냥 그 사람은 원오브 댐이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더 맞아요. 있어도 회사 되고요. 맞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으시죠. 근데 이제 투자를 결정할 때 그런 감으로만 하시는 거는 잘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드려드릴까요? 2009년 뭐 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치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선배 병원에 임플란트를 몇 개 한다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다닐 때인데 아니 더운데 아이스크림 좀 사다 먹을까? 그래서 이제 그 메론 네. 그 향 나는 거 있잖아요.
그 빙과류 있죠. 네. 그걸 이제 열 몇 개를 이렇게 사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 먹는데 제 담당한 그 간호사분이 그때 제가 상무였는데 상무님 아이스크림을 사시려면 제대로 된 걸 사시지 반은 제대로 됐고 반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는 딱 처음 물었을 때 떨어지는 식감이 떡 하고 떨어지는데 다른 브랜드는 퍽 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죠? 아, 뭔지 알겠다. 정확하게 설명하셨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얘기를 하길래 그게 그렇게 달랐나? 치료 끝나고 집에 가면서 집 앞에 마트에 들려서 똑같은 그 조합으로 아이스크림 4개를 사봤어요. 그랬더니 선호하는 그 떡소리 나는 그 브랜드를 동시에 2명의 여자가 집더라고요. 자기들은 그걸 먹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괜찮은구나. 그다음 날 또 우연찮게 저희 회사 동료 중에 이제 미국에서 온 분이 있는데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바나나 맛 나는 그 우유 있죠. 단지우. 그걸 먹으면서 자기는 30몇 년 동안 우유를 먹었는데 이 우유가 최고로 맛있다. 어메이징하다는 거예요. 내가 또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바나나 안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그 바나나가 듣고 안 들고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고 이런 맛이 있는 맞아요. 우유는 미국에서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어제 그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하고 그 바나나 맛을 우유가 만들어지는 그 회사하고 같은 회사더라고요. 그 2가지 이벤트가 금요일, 토요일에 저한테 있어서 월요일 날 가서 그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고 기사 검색을 해보고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해보니까 괜찮구만.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샀던 기억이 나요. 지금 사실한 말씀 아니에요. 지금은 다 팔고 아주 옛날 얘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저에게만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중에는 상당 부분이 그거를 흘려보내시는 거고 저는 그거를 투자 현장으로 끌어들여서 보는 건데 그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확인하십시오.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점검하고 어떠한 투자, 어떠한 자산에 대해서 개방감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하고 리서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과 리서치를 결합한 투자는 견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외풍이 불고 막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정말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점검하고 그리고 10% 좀 올라서 사도 수익 낼 수 있어요. 근데 남들보다 막 조금이라도 싸게 사야지 막 물론 싸게 사야 되죠. 그런데 그 단기간에 어떤 심리에 치우쳐서 하는 매매들은 조금 경계하시는 게 좋겠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고객 중에 그 부자 멘토의 역할을 해주시는 고객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토끼띠세요. 그래서 제가 재벌 토끼라고 부릅니다. 재벌 토끼는 친구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주변에 사람 많아봤자 맨날 돈 꿔달라고 찾아온대. 사기꾼만 찾아온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이렇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별로 옆에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저한테 전화하세요. 아들 장가 간다고 자랑하시고 딸이 좋은 학교 갔다고 자랑하시고 이렇게. 근데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뭐하니? 일합니다. 밥은 먹었냐? 아니요, 아직 못 먹었어요. 아휴, 저한테 맨날 없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아휴, 없는 것이 먹고 산다고 고생한다. 오늘도 샌드위치 먹고 그렇게 일하니 굶었니 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너 잘 생각해봐라. 너는 네가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벌지. 네. 뼈가 닳고 그렇게 해야 돈을 벌죠. 근데 나는 어떤지 한번 봐봐.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생기잖아. 내가 자고 있어도 이렇게 나오고, 해외여행 가서 골프를 치고 있어도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너는 네가 자고 있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슬프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머리를 한 대 크게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가 내 돈을 벌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버느냐의 차이이구나. 그래서 노동자와 자본가 중에 나는 자본가가 되어야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오늘은 자본가가 되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자본가가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혹은 학교를 졸업하시고 노동소득을 시작하십니다. 노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노동으로 인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시죠. 그러면 이 벌은 돈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모으셔야 되겠죠. 잘 모아서 뭐를 만드신다? 목돈? 네, 종잣돈, 목돈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하시죠. 자, 그 다음이 문제예요. 지금 철수 영희님들은 거의 대부분 아파트를 갖고 계시건 예금으로 갖고 계시건 아니면 일부 주식, 다른 부동산 형태로 갖고 계시건 어느 정도의 종잣돈은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서부터 저 종잣돈을 어떻게 굴려서 큰 자본이 되게 하는가? 저게 문제거든요. 내가 놀고 있어도 돈나무에서 돈이 열리는 거. 저게 바로 자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이 종잣돈을 만드는 것까지는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가지고 자본이 자본을 벌어오는 형태까지 가는가 저거를 모르시겠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재테크에 길을 잃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종잣돈에서 어떻게 하면 자본가가 되셨죠? 저축만 하셔도 80년대 한국 금리가 몇 %였을까요? 10몇 %, 그렇죠. 근데 80년도에 뉴스 기사를 찾아보시면 24%, 정기 예금 금리 24%. IMF 때만 해도 10몇 %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24% 금리를 준다 그러면 3년이면 거의 더블이죠. 비과세 해주면 돈이 쭉쭉 늘어나죠. 그래서 저기서 돈이 굴러갈 수 있다라는 거, 점프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사셨으면요. 88년도에 압구정을 사셨으면 2억에 샀는데 올림픽 끝나고 그게 6억까지 올랐잖아요. 이래서 저 예전에는요, 돈을 점프업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집 사면 됐고, 적금 넣으면 됐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재테크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다 필요 없어. 열심히 공부해. 좋은 학교로 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 그리고 나서 월급을 많이 받아. 그거 다 저금해. 네 월급은 생활비 쓰고, 신랑 월급은 다 저축해.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청약저축을 들어서 아파트를 사면 그 집이 입주하기도 전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오르고 이거를 몇 번 하면 나중에 강남의 아파트가 되고 이것들 몇 개 정리하면 건물이 되고 그래서 조그만 가방을 이렇게 옆구리에 딱 끼시고 애완견을 옆에 딱 끼시고 월세를 받으시는 건물주가 되실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형태로 자본가가 되실 수가 없어요. 집을 샀는데 안 오르는 거예요. 집 샀는데 최근에 2배 오르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동탄에 그 KTX, GTX 복합 환승역에서 직선거리 400m에 있는 스쿼더샵을 샀다 그러면 3억 5천에 분양 받으셨으면요. 프리미엄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 대부분의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서 2배, 3배가 막 뛰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드시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10년 전에 산 아파트 가격이 2천만 원 오르셨더라고요. 2천만 원 올랐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산이 점프업되는 것이 이제는 예전 공식이 통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 길을 잃으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 알겠어. 금리가 너무 떨어졌고 뭘 해도 돈이 안 불어나고 나도 알겠어. 근데 투자를 하라고는 얘기하지만 뭘 알아야 투자하지? 해봤는데 맨날 손해보고 이 길이 맞냐 저 길이 맞냐 도대체 내가 미로를 헤매는 것 같고 앞으로 가다가 부딪히면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다 부딪히면 왼쪽으로 가보고 에라 모르겠다 그 자리에 앉아서 포기하시고 도대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무엇을 아셔야 하는가? 지식에는요 형식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 두 가지의 지식이 존재합니다. 근데 재테크에 있어서도요 투자에 있어서도 형식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는 것은 펀드 뭐 해야 돈 벌어요? 주식이 뭐죠? 채권은 뭐지?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이거는 형식적 지식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돈을 벌고 이런 경제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내가 돈을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러면 언제 들어가서 언제 빠져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암묵적 지식 노하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노하우가 없으신 거예요.
노와세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식 강의도 들어보시고 부동산 경매 강의 들어보셨죠, 다. 요새 열풍이더만. 부동산과 같이 맞벌이를 하시겠다며 경매 강의를 2달 동안 들었는데도 부자가 안 되시는 이유가 결국은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이세요. 노하우를 통해서 돈을 버시려면 도대체 어떤 사전 지식이 필요한지를 오늘 쭉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 자, 저개발국입니다. 어떤 산업이 발전할까요? 1차 산업. 그렇죠. 소 타고 풀피리 불고 벼를 심으시고. 자, 이럴 때는요. 재테크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렇죠. 땅을 사야 돼. 오늘 방청객 수준 왜 이렇게 높지? 사전에 교육을 받으셨나요? 땅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벼를 더 심으셔야 되니까 현금이 생기면 소금단지에 묻어놓고 그렇죠. 도둑 맞으니까. 자, 그러다가 국가가요. 개발도상국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산업이 발달할까요? 제조? 제조업, 그렇죠. 싼 인력을 통해서 제조업을 부흥시키면서 나라들이 막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골에 있던 분들이 일하겠다고 도시로 막 찾아오겠죠. 그러면 집은요? 모자라겠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죠? 부동산. 주택, 아파트 뭐 이런 거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금리는 어떨까요? 왜 높을까요? 빌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대출을 해달라고 하는 기업들도 많을 테고, 그래서 대출을 해줘야 되니까 금리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개발도상국들은요 국가의 신용도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투자를 유치를 할 때 돈을 빌려올 때는 높은 이자를 줘야지만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고금리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개발도상국에서 우리 재테크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축. 적금하시면 돼요. 묻지마 예적금입니다. 아까 80년대 우리 몇 퍼센트? 24% 혹은 10몇 퍼센트.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일 때는 예적금 하시고 집 사면 부자가 되셨죠. 그러던 시절이었어. 근데 이 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요. 어떤 산업이 발달할까요? 서비스업, 첨단 산업,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는요? 떨어져요. 금리는 저금리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글로벌리 성장합니다. 자, 그럼 이런 금융 경제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재테크를 어떻게 하셔야 되죠?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개발도상국 방식으로 지금 2017년 현재를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과감히 못하는 이유가 원금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원금 그리고 손실. 어떤 리스크를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불안감 때문에 과감하게 어떤 투자에 관심을 갖거나 직접 뛰어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똑같은 생각하실 거예요.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나 원금 손실 보기 싫어서 무서워서 나 투자 못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근데요. 투자는요. 머니 게임입니다. 예적금이 게임인가요? 머니 게임인가요? 아니요. 예적금은 결과가 정해져 있죠. 약속한 이자에 세금 떼고 돌려줍니다. 근데 투자는요? 내가 언제 들어가서 중간에 뭘 어떻게 해서 언제 빠져나온지에 따라서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시죠. 그래서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이기는 머니 게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머니 게임을 하시려면 룰을 아셔야 됩니다. 이 룰을 모르시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투자를 하시려면 2가지 룰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떤 룰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룰은요. 경기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순환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게임의 룰입니다. 경기는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두 번째 룰은 위기는 반복해서 온다입니다. 사람들이요. 10년에 한 번씩 위기가 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주글라 파동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위기가 옵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꼭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IMF 기억나세요? 네. 우리가 좀 연식이 기억하는 연식들이시죠. 여기는 그 다음에 2008년에 뭐가 있었죠?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도 무엇인가 하나 오지 않을까라고 예측들은 하고 계시나 꼭 2018년에 온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앞뒤로 몇 년 동안 오차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경기가 순환하는 한 금융위기는 반복해서 온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 갭이 10년이든 8년이든 20년이건. 자, 그러면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두 번째 룰이 왜 중요한데? 자, 부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살아야 된대요. 왜요? 돈 써야 되니까. 네? 돈 쓰다가 죽어야 돼. 돈 쓰다가 죽으려고. 돈을 쓰다가 죽으려고 오래 살아야 돼요. 왜냐면 젊을 때는 모으느라 돈을 많이 못 쓰니까 나이 먹어서 좀 그 돈으로 여유를 즐기고 이제 그래야 조금 살만한데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억울할 것 같아요. 이제 노하우를 알았으니까 네. 이제는 벌 일만 남았다고 더 많이 벌고 싶어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네. 돈 벌 기회가 앞으로 더 많이 남았는데 돈을 쓰려고 하거나 혹은 내가 있는 노하우를 이용해서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난 오래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맞는 대답이겠지만 이분들이 오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금융위기를 내가 남은 인생 동안에 몇 번 더 겪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음 위기까지 겪으면 내 자식이 먹고 살 것까지 만들어 놓고 갈 수 있고 그 다음 위기까지 겪으면 내 손주가 먹고 살 것까지 만들어 놓고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오래 살아야 돼. 몸은 아파도 정신은 멀쩡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금융위기가요. 고통입니다. 그렇죠? 가장들은 회사에서 내몰리고 빚은 불어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자들한테는요. 빅세일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기는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고통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금융위기가 얼마나 대단한 기회냐면 이 위기를 한번 지나가고 나면요. 부자들끼리 자기들 순위도 바뀔 만큼 그만큼 대단히 큰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자들처럼 앞으로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간 동안에 경제 위기가 몇 번이나 더 올까를 재단하셔야 돼요. 위기가 오면 아유 다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어떻게 뉴스에 맨날 죽는다는 얘기만 나고 아우 심란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위기가 올 것 같다. 미리 예측을 좀 하시고 현금을 잘 보유하셨다가 싸게 나오는 것들을 주워 담아서 쫙 내 자산을 점프업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룰을 기억하시면 투자에서 크게 잃지 않으실 수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언제 오는데 그것이. 위기가 언제 오고 문제가 쌀 때야. 그렇죠? 결국은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타이밍. 투자도요. 결국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죠? 네. 그럼 타이밍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자들의 돈의 위치를 보세요. 왜요? 부자들의 직업이 뭘까요? 대부분? 사장님. 네, 대부분 사업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더가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수급이 짝짝 잘 돼.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경기가 좋아지는구만. 동물적으로 느끼세요. 반대의 경우는요. 수금도 안 되고 뭐가 막 오더도 줄어들어. 동물적으로 알아차리시고 투자하시던 거 말아 넣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체감하세요? 내 월급이 안 오를 때. 올해 인센티브가 안 나오면. 경기가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와 그분들이 느끼는 경기는 항상 이만큼씩 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늦어요. 그래서 부자들의 돈의 위치를 보시면서 힌트를 얻으시는 거예요. 자, 부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도 있고요. 워렌 버핏도 계시겠죠. 근데 한국에 가까운 데서 찾으시면 삼성. 네, 삼성 같은 재벌들이 어떻게 돈을 움직이는지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이 구조조정을 막 하고 몸집을 줄이고 안 되는 사업은 다 팔고 그리고 상징적인 건물도 갖다 팔았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힌트를 얻으면 좋을까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라고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외국계 자금의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얼마나 사고 파는지도 보셔야 돼요. 왜요? 도대체? 한국 주식이에요. 시가총액의 30에서 35%를 외국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면 오르고요. 그들이 팔면 떨어져요. 당연히 보셔야죠.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막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경기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실 수 있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아지네. 나빠지겠네. 내다 팔면 나빠지겠네. 반대로 막 주식을 사모으면요. 좋아지겠죠. 경기가 좋아지겠네. 이렇게 힌트를 얻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번, 2번은 참고하시는 보조자료로 쓰시고요. 3번, GDP를 보시는 겁니다. 경기를 판단하실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바로 GDP입니다. GDP가 뭐냐?
우리 민간이 쓰는 소비, 그다음에 기업이 하는 투자, 그리고 정부의 지출, 그리고 순수출 이렇게 4가지 항목을 합한 것이 GDP예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졌어. 다크서클이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셨네요. 고통스러우신가요? 그것이 GDP입니다. 결국은요. 민간의 소비는 가계 사이드죠. 기업의 투자는 기업의 사이드, 정부 지출은 정부 사이드, 그리고 순수출은 대외까지 보시는 거기 때문에 경제를 다 아울러서 보는 것이 GDP다. 물론 GDP가 지출 계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계정도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집단 멘붕이 오실 거기 때문에 일단 GDP는 그냥 그 나라 경제 상황을 다 볼 수 있는 거네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요. GDP는 매년 발표됩니다. 일단 OECD, IMF,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KDI 뭐 이런 데서 민간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 발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거기 들어가가지고 홈페이지에서 다 읽으셔야 될까요? 안 읽으셔도 돼요. 어디에 다 나올까요? 뉴스에 다 나옵니다. 초록창에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GDP 증가율 혹은 경제 성장률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런 단어가 보이면 꼭 그 기사는 클릭해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GDP 증가율 수치를 보고서 이거를 판단하실 수 있게끔 좀 기준을 만들어 드릴게요. 2012년에 2.3%, 2010년에 저렇게 높았던 거는 기조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만큼 올라온 기조효과입니다. 12년에 2.3, 13년에 2.9, 14년에 3.3을 기록했다가 저 당시에 2015년에 GDP 증가율이 3.6에서 3.9도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2008까지 떨어져 버렸네. 어찌되었간에 저렇게 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떻다? 저성장에 거의 가깝네. 고성장하고 있지는 않다. 자, 이렇게 해서 GDP를 보시면서 타이밍을 잡아내는 거야. 그래서 올해 보니까 2.7로 작년보다 오히려 더 안 좋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치는 2018년은 조금 상향 조정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 어쩌면 저점일지도 모르겠다. 투자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는 그래서 뭐를 사야 되는데, 뭐에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 대상을 보셔야 되겠죠. 그 투자 대상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 혹은 채권 혹은 부동산 혹은 파생상품, 금융상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도대체 뭐에 투자해야 되냐가 두 번째 결정하셔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알아야 하시죠. 결국은 투자 대상을 결정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또 2가지가 있어요. 아는 것만 하세요. 제발요. 제발 좀. 왜 아는 것만 하셔야 될까요? 모르는 걸 하시면 대응이 안 되십니다. 우리 현주업님께서는 주식을 하실 때 혹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십니까? 저 귀가 얇아서 사람들이 좋다는 거 사고 그래서 관리해주는 전문가가 있으십니까? 그럼 그분께서 추천하시는 걸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되게 괜찮은데 네. 제가 어디서 주워 듣고서 이거 괜찮다더라 하면 꼭 떨어져갖고 전문가가 아니라 주변의 지인분들께서 주시는 정보들이 문제군요. 네. 여러분들 대부분 저렇게 투자를 하세요. 나 잘 모르는 회사에 근데 내 친구가 야 거기 S전자하고 계약 땄어. 난리야 지금. 지금 사면 2달 안에 2배 올라. 그러니까 많이는 넣지 말고 너 한 100만 원만 넣어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주식을 대부분 시작을 하게 되세요. 내가 모르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 근데 마이너스 40%가 났어요. 어떻게 하실 거세요? 마이너스 40이요? 네. 울어야죠. 일단 울고 보십니까? 예, 일단 어떻게 하면 빼야 됩니까? 빼야죠. 못 빼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실제로 일어난 상황이 아니신데 이미 감정이입을 과도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잘 모르고 그냥 투자한 주식이 마이너스 40% 손실이다 그러면 그냥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찍기를 하시는 거야. 어떤 게 더 내 마음이 편한가에 따라서 그냥 팔아치우고 스트레스 안 받을래. 이게 더 마음이 편한가. 아니면 그래도 그냥 들고 있는 게 차라리 낫겠어. 안 보면 되잖아. 이렇게 하시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회사에 투자하셨으면 어떨까요? 이 회사 매출 괜찮고요. 전혀 회사에 문제는 없어.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니 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고 회사 자체에 문제는 없어. 그러니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네. 그럼 더 사야 되겠다. 혹은 굳이 더 살 필요는 없을 거고 그냥 홀딩을 해야지. 이렇게 대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대상을 결정하실 때는 제발 아는 것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요.
칼자루는 내가 쥐고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칼자루를 남에게 맡기시죠. 좀 전문가가 좀 알아서 해줬으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재산을요, 자기 재산처럼 막 열심히 불려갖고 돈을 벌어줬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우리가 번 거에 반은 드려야 딜이 되지 않겠습니까? 토정에 상품 가입한 수수료를 드리면서 내 재산을 전부 다 자기 것처럼 맡아서 관리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딜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깔끔하게. 누군가가 내 재산을 알아서 관리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스스로 하셔야 되고요. 그 책임도 다 우리가 지지 않습니까? 칼자루는 남이 휘둘렸는데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이왕 책임질 거면 내가 휘두르고 내가 책임을 지시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내가 칼자루를 쥐고 꼭 투자를 하시고 제발 묻어놓고 신경 안 쓰는 거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자동이체 걸어놓고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수익이 나 있겠지? 아니요. 3년에서 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마이너스인 것들도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칼자루를 내가 쥐고 내 수익에 관여하실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예를 들어서 ELS 같은 거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으세요? 가입은 내가 할 수 있어. 사인은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이후에는요, 물 떠놓고 비는 수밖에 없어. 수익 나라, 수익 나라, 수익 나라. 이게 내가 모르는 도박판에 가서 홀이냐 짝이냐 주사에 놓고서 제발 홀이어라, 홀이어라고 비는 거랑 뭐가 다르십니까? 그래서 투자는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원칙, 아는 것만 하시고 칼자루를 내가 쥐고 하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도대체 뭘 알아야 하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주식은요, 일단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게 경기. 지금 경기에 주식을 해도 돼, 안 돼? 만약에 해도 돼, 오케이야? 그러면 어디가 유망산업이지? 거시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좋아진대. 근데 모든 산업이 다 좋진 않다라는 거예요. 사드 문제 터지고 화장품주들이 어떻게 됐나요? 녹았어.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좋다고 해서 모든 산업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유망한 산업을 찾으셔야 돼요. 올해 유망한 산업은 반도체?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를 찾으셔야 되냐? 이 유망한 산업 안에서도 잘하는 플레이어가 누구지? 어떤 기업이 유망하지? 그래서 유망한 기업, 그리고 그 섹터에서 1등, 2등 하는 회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주식할 때 가장 먼저 공부하셔야 되는 거 경기, 그다음에 유망 산업, 그리고 기업. 요렇게 보시는 거를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나 경기도 모르겠고 유망 산업 모르겠는데 나 이 회사가 너무 좋아. 분명히 이거 지금 올라.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는 바텀업이에요. 전문가들은요, 바텀업을 많이 씁니다. 왜? 그들은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뭐 몇천 개 되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어. 그래서 잘 골라낼 수가 있지만 우리처럼 일반인들은요, 기업만 보고 골라내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바텀업을 쓰시더라도 회사가 너무 좋아. 친구한테 정보를 들었어.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유망한 산업인가 보시고, 그리고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하실 때는 결혼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연애로 비유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김상중님께서 젊으셨을 때 배우를 몇 살 때 시작하셨죠? 저는 28에 시작했어요. 조금 늦게 시작하셨네요. 그러니까 프로로 치자면. 그럼 그 아마추어부터 시작하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28세까지는요, 크게 유명한 배우가 아니셨겠네요? 그렇죠. 그때 잡았어야 돼. 그때 잡았어야 돼요. 그때는 저평가 우량주셨잖아요. 우리가 못 알아봤어. 저 우량주를,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사실 그때부터 작업에 들어갔었어야 돼. 이미 28세가 지난 이후에는 경쟁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주식을 하실 때 마치 연애하듯이 결혼하시듯이 주식을 고르셔야 돼요. 우리 혜은님께서는요, 남편분하고 결혼하실 때 뭐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연애를 7년 했는데. 장기 투자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결혼 직전에 잠시 헤어져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소중한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얼굴만 보고 결혼하신 건 아니신가요? 아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혹시 신랑분께서는 얼굴만 보고 하시지는 않으셨을까? 그건 물어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결혼하실 때는요, 우리가 얼굴만 보고 결혼하진 않습니다. 내가 결혼을 할 거면 검증을 하기 시작하시죠.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술도 먹여보고 이 남자가 술을 먹고 나를 때리냐 안 때리냐. 응? 그리고 내 눈에만 괜찮은 사람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괜찮은 남자이냐 그 사람이 친구랑 있을 때도 보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보여주고 이렇게 다 검증을 하세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회사의 부채 비율이 어떤지 시가총액 대비해서 돈은 잘 벌어오느냐 얘가 돈은 잘 버는데 마케팅 비용으로 다 갖다 써갖고 회사에 남는 게 없느냐 그리고 주주 구성 같은 것도 나만 이 회사를 사랑하냐 외국인이나 큰 손들도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 다 챙겨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얘의 펀더멘탈을 분석해보시는 거예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 뜯어봐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난 얘랑 결혼을 해야 되겠어. 자, 그러면 날을 잡으셔야 되죠. 언제 하실 거예요? 손 없는 날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식을 투자하실 때도 때를 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때 차트를 보십니다.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에요. 얘가 연일 막 고가를 치고 나가고 막 52주 신고가 경신했어 막 이렇게 가고 있으면 투자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시겠죠. 반대로 가격이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해서 저항선을 터치하면서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네. 바닥이네. 들어가기에 좀 편안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들어가서 1차 목표가는 한 어느 정도, 그다음에 가격이 얼마 밑으로 빠지면 나는 손절을 해야 되겠다,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정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이론적인 이렇게 공부를 쭉 하시고요. 기본적 기술적 분석 정도 하실 수 있을 때 투자하세요. 근데 왜 자꾸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응? 100만 원 정도는 없다 셈 치고 맨날 투자하시더라? 100만 원 쉽게 보셨습니까? 바쁘면 바쁜 대로 힘드시고요.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눈치 보이는 게 직장이잖아요. 거기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벌어들인 100만 원을 없는 셈 치고 맨날 그렇게 투자하시면 어떡해. 우리 돈 중에 없는 돈 셈 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발 주식은요. 모의 투자부터 먼저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내가 이론적으로 공부한 거를 접목시켜 보시는 거야. 내가 공부했을 땐 이랬는데 막상 이 현실에 오니까 이게 이렇게 안 되네. 그리고 내 성향하고 이게 합쳐지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와 버리네 하고 나만의 데이터를 쭉 축적하시고 그 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내공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는 나는 도저히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나 어려서 못하겠어 하시면 주식하지 마세요. 주식은요. 시장의 리스크도 있지만 그 회사 종목의 리스크도 같이 존재해요.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그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으로 쇠고랑 차고 들어갔어. 그럼 그 회사 주가는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시장 상황만 보고 투자해도 되는 것이 인덱스 펀드나 혹은 주식형 펀드나 아니면 ETF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좀 먼저 워밍업을 하시는 거야. 내가 GDP 통해서 혹은 뭐 경제 전망이나 이런 거 통해서 경기를 봤지. 그럼 올해는 경기가 그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하니 지금 인덱스나 ETF 같은 거로 투자를 해서 쌀 때도 사고 쌀 때도 사고 하면서 연말까지 가져가 보자. 요 정도는 초보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돈에 관련된 연구들이 정말 심리학에는 정말 끝없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은 저는 박사과정 끝나고 박사 논문도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돈에 관련된 어떤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퀴즈입니다. 근데 실제로 있었던 연구인데요. 재밌는 돈에 관련된 연구들이 정말 심리학에는 정말 끝없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은 저는 박사과정 끝나고 박사 논문도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돈에 관련된 어떤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퀴즈입니다. 근데 실제로 있었던 연구인데요. 키가 큰 사람이 돈을 더 잘 번다. 갑자기 한승현님 갑자기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지상렬님 굉장히 지금 뿌듯해하시고 계신데 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X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내리시고요. 네. 근데 윤소희님은 갑자기 막 굉장히 강력하게 X 막 이렇게 하셨는데 키가 보통 좀 큰 편에 해당하시는데도 이렇게 X에 손 드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조금 키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작으신 분들이 왠지 그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상쇄하려고 자기 개발을 좀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더 돈을 벌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답은 O였어요. 네, 네. 실제로 1990년에 그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계시네요. 네. 그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이제 심리학과에 이레나 한손 프리츠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교수가 이제 아틀란타 대학에 있는 학생들의 졸업생들이죠. 졸업생들의 키와 연봉의 데이터를 계속 이제 추적을 한 거예요. 네, 추적을 했는데 나이도 비슷하고 뭐 체중이라든가 사회적인 친분, 뭐 신분, 뭐 종교 뭐 대부분 뭐 거의 다 비슷하다고 봤을 때 1인치씩 커질 때마다 그러니까 2.54cm 정도씩 커질 때마다 초봉이 $570씩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유가 중요하겠죠. 네, 이유가 중요하겠죠. 안 그러면 뭐 저도 이제 지금 뭐 키높이 구두라도 신고 다녀야 될 판인데,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제로 키가 뭘 반영하나요? 가정 환경에서의 영향, 교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환경,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실은 저도 뭐 이렇게 키가 큰 편은 아니고 더 속상한 거는 뭐 저희 집에서는 뭐 비율이 더 형편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속상한 얘기긴 한데 근데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게 전형적으로 상관은 있지만 인과관계는 아직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또 다른 윤소희 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또 아주 재미있게 지지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실제로 아주 능력이 있거나 인품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돈이 많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죠. 이분 멀리서 보고 난 다음에 키 몇 센치일 것 같으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키를 거의 4cm, 5cm 이상 더 높게 봅니다. 네, 높게 봅니다.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죠,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 힘쓰는 사람들일수록 더 커 보인다는 거, 뭐 이것도 중요하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다음 문제. 재밌다. 돈이 많으면 인생이 재밌어진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네, 맞다고?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네. 맞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까 한승현님 O를 선택하셨어요. 네. 왜 O를 선택하셨나요? 아무래도 그 돈의 문제가 좀 줄어들면 내가 해야 하는 활동보다 하고 싶었던 활동에 더 시간을 쓸 수 있어서 좀 더 재미있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꽤 많은 분들이 한승현 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그런 맥락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죄송하게도 정답은 X였습니다. X였어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스페인의 조르디 코르바기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조르디 코르바기 그 실제로 돈이 사람을 얼마나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험 참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생각하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만난 거, 아니면 어디 가서 재밌게 논 거, 그리고 그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재밌을지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뭘 측정했겠습니까? 그 사람의 재산을 측정해 본 거예요. 그런데 재산이 많은 참가자일수록 재밌는 경험을 얘기를 꺼내봐라라고 했는데 그 경험이 이겁니다라고 하면서 적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재밌다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광화문 쪽에 있는 회사에 있는 친구가 그 번개를 한번 했는데 그날 마침 제가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거기 수원에서부터 제가 가고 있는데 막 기분이 오늘 좋은 거야. 막 오늘 뭐 골뱅이로 한번 끝내줘 볼까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뭐 갑자기 야 우리 한번 떠나보자 막 이래가지고 왜 20대 30대는 조금 더 그런 그 갑자기 떠나는 당일치기 여행도 꽤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소소한
행복들이 우리에게 다 대부분 큰 것들이잖아요. 큰 것들인데 이게 그분들한테는 재밌지 않다는 겁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에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큰 부자인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분들이 치르는 형벌이 있어요. 자녀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아무도 믿지 말라. 소름이다. 정말 못 믿어요. 왜냐면 잃을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야 경일아 오늘 야 막창 2인분에 소주 한 병씩 할까? 딱 이러면 그래! 라고 가죠. 근데 그 돈 많은 분들은 얘가 날 왜 불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얘가 나한테 오늘 무슨 청탁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되니까 그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왜 굳이 이런 작은 거로부터 행복을 느껴야 되냐라고 하는 평가절하가 일어난 거죠. 그 가치 판단의 도구인 이 돈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마치 게임할 때 아이템 확보한 것처럼 우리를 덜 힘들게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돈을 세기만 해도 그 자체로 우리는 덜 아파요. 저는 예전에 그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있어요. 그 간첩이라는 영화에 보면 영화 초반부에 그 김명민 님께서 이제 돈을 딱 맞는데 하면서 스멜 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돈이 정말 위안이 되는 그런 장면. 실제로 중국 절강대학교에 저우신위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진짜 재밌는 실험을 또 합니다. 실험 참가한 분을 이렇게 두 그룹을 나눴어요. 한쪽에 있는 분들은 그냥 종이 모양의 지폐를 세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80장의 실제 지폐를 그냥 세는 거야.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50도. 50도짜리 물에 손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주 재밌게 나왔다는 거죠. 뭐냐면 그냥 이렇게 80장의 지폐 크기의 종이를 셌던 분들은 손을 딱 담갔을 때 아 뜨거워 하고 다 돈 뺐어요. 네. 실제 돈을 셌던 분들은 네. 어떻게 나오느냐?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 역시 몸이 풀리는 것 같아. 뭐 이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돈은 확실히 만지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건 분명해요. 네, 분명해요. 그리고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카네먼 교수. 네,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죠. 프린스턴 대학에. 실제로 이런 연구도 조사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월 수입 3,000달러 이상인 분과 월 수입이 1,000달러 이하인 분. 이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고통의 정도에 점수를 매기는 걸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확실히 돈은 부족할수록 평범한 수준이나 보편적인 수준에서 특히 가난을 향해 갈수록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더 고통스러워하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돈은 그 자체로서 행복 촉진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불안 완화제, 고통 진정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써야죠. 이제 불리고, 네. 불리고. 네. 그 송재림 씨가 그 미국 주식도 하신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이게 주식 얘기만 하면 이렇게 굉장히 그 타격감이 있으신 것처럼. 죄스러운 마음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네. 한동안 좀 안 좋아서 장마는 좀 피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해서. 근데 되돌아보니까 이미 반쯤 젖어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녹화를 나오지 말았어요. 그냥 사실은 주식에 대해서 저렇게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을 쓰신다는 건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고통이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네. 나는 왜 이렇게 수익 내기 어려울까? 네. 사실은 여기에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뉴욕의 택시기사 연구입니다. 네. 뉴욕의 택시기사들의 운행 패턴을 분석하니까 되게 재밌는 패턴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연구가 왜 시작됐냐면 뉴욕에서 택시 잡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뉴욕에서 택시 잡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이 뉴욕의 택시 기사들께서 손님이 많은 날
이때는 영업을 빨리 끝냅니다. 근데 손님이 없는 날에는 늦게까지 일을 해요. 왜일까요? 자기 목표액이 손님이 많은 날은 일찍 달성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을 빨리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놀거나 아니면 뭐 가족들이랑 밥 먹고. 근데 손님이 적은 날은 자기 목표액이 안 채워졌죠.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 점점 더 많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많은 날, 이런 날에는 오늘 좀 많이 일하자. 손님이 좀 없는 날은 아유 오늘은 많이 해도 잘 안 될 테니까 그냥 포기하고 일찍 들어가서 쉬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확히 반대로 한 거예요. 네. 슬슬 이제 주식 투자와의 연관성이 지금 슬슬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A 주식은 20% 지금 수익이 났고 상승해서 B 주식은 20% 하락했어요. 자, 어느 걸 파시겠습니까? 네, 라고 하면 대부분 실제로 보면 A를 팔아요. 왜? 20% 수익이 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건 놔둬야 돼요. 네. 근데 손실이 고통스러우니까 20% 손실이 난 주식을 오히려 못 파는 거죠. 네. 대부분 패턴을 보면 현재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장기적으로 더 보유할 만한 것들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꾸 하락하는 거는 이제 보유할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네. 그래서 우리가 손실을 그만큼 싫어한다. 뭐에 대해서 손실을 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라는 거죠. 파는 순간 뭡니까? 내가 손실을 인정하는 순간 네, 확정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또 다른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있죠. 제대로 하는 데는 투자가 뭐냐. 네. 투기와 투자의 차이 어떻게 저희가 설명하느냐 그부터 말씀드릴게요. 투기와 투자는요. 도박과 게임과 비슷해요. 도박할 때는요. 게임할 때랑 뇌가 다르거든요. 도박할 때의 뇌를 보면 뇌를 거의 안 써요. 머리를 거의 안 써요. 다만 갑자기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보상중추, 즉 쾌감중추만 꽉 떠요. 언제겠습니까? 5광 떴을 때. 네. 그러니까 도박의 룰은 간단하잖아요. 네. 도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나절이 아니라 단 1시간도 안 돼서 대부분의 룰은 간단하게 일단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도박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면 2, 3일만 지나도 머리를 안 씁니다. 근데 게임을 할 때는 굉장히 뇌가 많이 활동해요. 왠지 아세요? 게임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 하는 만큼 변화가 생기고 점수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엄청 써요. 네, 게임을 할 때 보면 오히려 쾌감 중추는 별로 안 떠요. 활성화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뇌의 입장에서 보면 게임은 노동이에요. 상당한 노동이에요. 그래서 게임 자녀 있으신 분들은요, 아이가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자 이제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이런 뭐예요? 삽질 그만하고 곡괭이질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삽질을 계속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곡괭이질 다 하기 전에 쉬어야죠. 네. 한 번은 그런 부모님이 돼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이게 바로 투기와 투자의 차이예요. 투기는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오로지 수익률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게임은 왜 재밌는 줄 아세요? 과정을 즐기기 때문이죠. 네.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에 관심도 있고 신문 보면서 이런 신기술이 개발됐어? 저기 CEO는 왜 이런 데 가고 있지? 왜 해외 출장을 이런 데 가지? 이러면 뭡니까? 그건 투자죠. 네.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져도 나는 뭐가 남아요. 게임을 했을 때 아주 스케일이 큰 게임이나 아니면 복잡한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에서 저도 뭐가 남아요? 기량이 남죠. 기량이라는 게 남고 재밌는 스토리들이 남아요. 우리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되죠. 바로 그렇게 무언가를 샀고 그다음에 내가 지켜보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게 내가 바로 투자를 해나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알아간다는 거.